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고사가 29일 남은 시점에서의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시간쯤에서 시험 범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고려사회의 동료와 무신정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요,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후삼국시대 때 호족들 연합정권으로 출발을 해서 이후에 광종대 왕권이 강화되었고 성종대 통치체제의 정비를 통해서 이성육부제의 중앙관제와 여러 지방제도 그리고 어떠한 관리선발 제도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0에서부터 12세기까지 고려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고려 중기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고려 중기라 하면 대략 한 12세기부터를 고려 중기로 구분을 하는데 이 고려 중기 시기에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권으로 출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후삼국 시대 때 전국 각지에 있었던 호족들이 왕건에게 협력을 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고려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고요. 자, 그러면서 호족들 가운데 힘이 세고 정치적인 중요성이 강한 큰 호족들의 경우에는 왕건을 따라 수도인 개경으로 올라와서 중앙의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호족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힘이 약한 호족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들이 원래부터 살던 지방에 남아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관리, 향리가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려시대의 관리선발 제도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자, 고려시대 때 중요한 관리선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이었냐면 과거와 음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 가운데 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부모 잘 만난 덕에 또 내 조상 잘 만난 덕에 부모나 조상 가운데 고위 관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덕을 봐서 시험 없이 중앙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음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한번 고위 관직에 진출한 사람은 그 덕을 자기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세습 가능한 특권이었다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호족들 가운데 중앙, 개경으로 진출하여 고위 관직을 차지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안 대대로 음서와 같은 세습적인 특권들을 통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렇게 고려의 중앙 관직을 독점하게 된 강력한 가문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문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벌 가문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형성되었고 그들의 세력 근거지는 어디였다? 어디였다? 수도인 개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개경을 중심으로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가문인 문벌 가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권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음서와 같이. 그죠?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세습적인 특권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위 관직을 독점할 수 있었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것은 바꿔 말한다면은 자기 가문이 갖는 특권이야 혈연적인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혼인을 하느냐? 폐쇄적인 형태로 혼인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죠. 근친과도 같은 혼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특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강해지나요? 약해지나요? 그렇죠. 특권이라고 하면 소수의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확대가 된다면 그 특권은 더 약해진다라는 거야. 반대로 말하자면은 소수의 가문들 많이 독점하고 있어야 그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문벌 가문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랑 결혼을 했느냐? 왕실이라든지 아니면 음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문벌 가문들하고만 결혼을 하였다.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폐쇄적인 혼인이다라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물론 근친혼의 경우도 있었지만은 딱히 근친혼이라고 딱 규정짓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폐쇄적인 혼인을 통해서 자기 가문만이 음서와 같은 세습적인 특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벌이라고 불렸던 가문들이 고려의 권력을 독점하는 특권 계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적혀있는 경원 이씨 집안이 되겠습니다. 약 80년 동안 고려의 외척으로서 그 세력을 키워왔던 집안이에요. 외척이 뭔가요? 왕의 외갓집 친척이죠. 다시 말해서 왕과 결혼한 집안을 일컬어 외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는 요 표를 살펴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11대 문종부터 이자연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자연, 경원 이씨 집안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인 순종의 경우에도 이호랑 결혼을 했고요. 13대 왕인 선종의 경우에도 이석, 이의, 이정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경원 이씨 가문의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14대 헌종, 15대 숙종 건너뛰고 16대 예종을 가도 이자경이라고 하는 경원 이씨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왕실과 중복해서 결혼을 해 나가면서 이 경원 이씨 집안 사람들이 음서와 같은 특권들을 이용해서 고려의 주요 관직들을 독점해 나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경원 이씨 가문이 고려의 권력을 독점하는 강력한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다들 이해가 잘 됐죠, 그죠? 자, 그 가운데 이 경원 이씨 집안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이 이자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권력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왕실과 중복해서 혼인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밑에 표가 보이려나요? 예종과 이자겸의 딸인 문경태후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인종인데요. 이 인종이 누구랑 결혼했나 봤더니 마찬가지로 이자겸의 딸이랑 결혼을 했네, 그지? 다시 말해서 이 인종이라고 하는 고려의 왕은 누구랑 결혼한 건가요? 자, 엄마도 이자겸의 딸인데 와이프들도 이자겸의 딸이야.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한 거야? 엄마의 엄마의 동생들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죠?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모들이랑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인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이래도 되나 싶지, 그지? 이자겸의 경우에는 자기의 손자가 다른 가문이랑 결혼하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특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자기의 딸과 자기의 손자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약간 이제 비정상적인 결혼까지 해가면서까지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인물, 그가 바로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자겸의 경우에는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어른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경원 이씨들의 힘이 강해지게 되다 보니까 왕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땠을까? 좋았을까? 싫었을까? 그렇죠. 처음에 왕실이 경원 이씨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파트너로서 손을 잡은 것이었겠지만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그들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면서 왕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이러한 문벌 가문들을 그래서 왕의 경우에는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력들이 필요하였다라는 겁니다. 왕은 이 경원 이씨와 같은 문벌 가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력들이 필요하였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지방 향리 집안 출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지방을 통치를 담당했던 향리들의 경우에도요, 이 향리의 자리를 세습하는 것이 가능했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음서의 특권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서는 중앙의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향리 출신 집안의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중앙 관직에 진출하고 싶다면 음서가 아닌 무엇을 통해야만 했다? 과거를 통해서, 그죠? 시험을 봐서 중앙관직에 진출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한 향리 출신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문벌 가문, 경원 이씨 같은 문벌 가문들이 좋을까 싫을까? 싫어요, 그죠? 나는 죽어라고 공부해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는데 고려의 권력은
시험도 안 보고 음소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문벌 가문이 독점하고 있어 자기를 껴주지도 않아 당연히 얘네들이 무척이나 밉고 싫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문벌 가문과 맞서고자 했던 세력은 크게 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 왕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직에 진출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지방 출신의 신진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문벌 가문과 맞서는 과정에서 왕과 이 지방 출신 신진 관리들이 손을 잡게 되면서 이들의 경우에는 왕의 측근 세력으로서 문벌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그들과 대립을 하는 이러한 정치 세력들로 점차 자리 잡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문벌 가문과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깨고자 했던 왕과 측근 세력 사이에 대결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큰 정치적 사건이 몇 차례 일어나게 되니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맥락이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교과서에 보면은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경원 이씨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자겸은 왕위에 오르려고 하였는데 그러다 실패했던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밑에다가 보라색 글씨로 넣어 가져왔어요. 굳이 다 적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열심히 적은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네요. 네. 자, 이자겸의 권력이 왕권을 능가할 정도로 강해지게 되자 당연히 이에 부담을 느꼈던 인종은 이자겸과 경원 이씨 세력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문제는요, 그 왕과 측근 세력이 준비했던 경원 이씨 세력들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사전에 세워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자겸 세력들이 먼저 반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자겸 곁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윤관 밑에서 여진족들이랑 싸울 때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척준경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적혀 있어. 칼 한 자루 들고 성벽을 뛰어 올라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혼자의 힘으로 성문을 열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자겸 세력들을 제거하려 한다라는 계획이 들려오게 되자 척준경을 비롯한 이자겸 세력들이 먼저 왕실을 공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이자겸과 경원이씨 세력들을 제거하려 했던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인 충돌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궁궐이 불타는 등 왕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돼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인종의 경우에는 울면서 이자겸한테 이럴 거면 그냥 당신이 왕해라 라고 하면서 왕위를 넘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권력이 탐났던 이자겸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의 자리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눈치를 줘요. 자, 그래서 이자겸은 눈치를 보고 일단 한 발 물러납니다. 그렇다고 왕이 될 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궁궐이 불탔기 때문에 왕을 모신다라는 명분하에 인종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감금을 시켜놓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인종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독사를 시도합니다. 떡에다가 독을 발라가지고 주기도 해요. 자, 이때 이제 인종의 부인이자 이자겸의 딸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아버지라도 요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나봐요. 떡에 독이 들었음을 미리 인종에게 알려주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인종과 측근 세력들 쪽에서 지난번에 이자겸을 제거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던 까닭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척준경 같은 뛰어난 무력을 가진 사람이 그 곁에 있는 것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종 측에서 척준경과 이자겸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체포하도록 만들죠. 자, 그러면서 이자겸과 경원이씨 가문은 몰락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잠시 권력을 척준경이 잡게 됩니다만은 그 역시 경원이씨 가문과 더불어서 권력을 남용했던 세력이다 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탄핵을 받아서 귀양 멀리 유배형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왕의 권력이 돌아올 수 있었다. 왕정 복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왕의 측근 세력들이 여러 사이 죽어나가게 되고 궁궐이 불타는 등의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왕권은 약화될 대로 약화된 상태로 이 사건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자겸 왕이 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왕실의 힘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자겸의 난을 겪었던 인종 어떤 생각을 했을까? 죽을 뻔했어요. 그죠? 왕의 자리를 넘길 뻔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내가 왕으로서 제대로 된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이때 개혁을 꿈꾸던 인종에게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묘청이라든지 정지상과 같은 서경, 평양 출신의 사람들이 인종에게 접근을 합니다. 묘청의 경우에는 서경 출신의 승려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서경, 평양 쪽 사람들이 와서 인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어쩌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수도인 개경의 힘이 다했기 때문이다. 땅의 힘이 떨어져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다.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명당인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게 되면은 이 명당이 서경의 땅의 기운을 받아서 왕권이 되살아날 것이고 국력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깁시다. 그렇게 해서 국력이 강해진다면 황제의 칭호를 쓰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나아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금나라의 경우에는 고려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 사대 관계, 군신 관계를 맺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자겸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굴욕을 주고 있는 금나라를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되새우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제안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명당이 서경으로 옮겨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제안을 들었던 인종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아니요. 그렇죠. 지금 생각으로 봐서는 풍수지리설처럼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믿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는 제안 무척이나 허무맹랑해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인종은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고 진지하게 준비를 해요. 왜 그렇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산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이전된다라고 합시다. 좋을까 싫을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그죠? 집값도 쭉쭉 올라가고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겠지, 편리한 시설들. 뿐만 아니라 여기가 수도가 된다면 수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전부 다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게다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려 한다라고 한다면 이 동네 사는 친구들 모아서 가가지고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데모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수도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특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게 되면은 개경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문벌 세력들의 힘이 어떻게 될까? 약해지겠죠. 그죠? 따라서 서경 세력들이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자,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주장한 것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벌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하자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본인들이 서경 출신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의도에서 서경의 천도를 주장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문벌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인종의 경우에도 이 서경 천도를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진짜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평양에다가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전까지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옮기기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준비를 해놔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문벌들의 경우에는 수도가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힘이 어떻게 된다? 크게 약화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을 중심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문벌 세력들의 경우에는 결사 반대를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왜 수도를 갑자기 개경으로 옮기냐? 반대를 해요. 그리고 참 재수가 없게도 서경 세력들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게도 기껏 평양에다가 대화궁이라는 궁전 지어놨는데 벼락이 쳐요. 무려 30군데 넘게.
그러면서 대화궁이 부서지고 일부가 불탑니다. 게다가 왕이었던 인종이 서경으로 행차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치면서 사람과 말들이 비바람에 쓸려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개경 세력들 옳다구나 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니네 말대로 정말로 서경이 명당이면은 왜 벼랑이 30번 넘게 치고 사람들이 비바람에 쓸려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너네가 이 서경이라고 하는 것이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소리다 라는 식으로 비판합니다. 결국 인종의 경우에는 이런 개경의 문벌 세력들의 막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수도를 옮기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고요. 천도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자 묘청을 비롯한 일부 서경 세력들의 경우에는 말로 안 된다면 실력으로라도 수도를 옮기자라고 하면서 서경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면서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하고 천계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묘청을 비롯한 서경 세력들이 일으킨 반란은 누구를 공격의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왕일까 문벌일까? 그렇죠. 이 사람들 반란을 일으킬 때 왕에게 일일이 다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왜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왕에게 보고를 해요. 무엇보다도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왕을 뽑았다 뽑지 않았다? 뽑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공격의 목표는 왕이 아니라 문벌이었음을 분명히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한때 서경 주변 지역을 장악할 만큼 큰 위세를 떨쳤습니다마는 이 김부식을 비롯한 문벌 세력들의 반격을 받아요. 김부식은 당시에 서경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김부식을 비롯한 문벌 세력들의 반격을 받아서 결국 이들은 진압이 되고 묘청의 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문벌 가문이 고려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문벌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결국 시간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쌓이다가 결국에는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신정변. 들어는 봤나요? 중학교 때도 배웠지, 그지? 내가 알기로는 아마 중3 때쯤 이런 거 배우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겪었습니다. 이 여러 차례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무신들, 군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을까? 별로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거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군인들의 활약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이 두 사건을 거치면서 고려 내에서 무신들, 군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할이 중요해진 것만큼 군인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고려의 권력은 누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벌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고위관직에 오른 문신들, 문관들이 고려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사회는 계속해서 문신들은 우대받고 무신들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사회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구해냈던 유명한 사람들, 어떤 사람도 있었지? 서희라든지 강감찬이라든지 윤관 뭐 이런 사람들 있었죠. 그죠? 자, 서희 문신일까 무신일까? 문신이에요. 윤관 문신일까 무신일까? 문신이에요. 우리는 강감찬 장군이라고 하지만 사실 강감찬도 문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터지면 지휘는 누가 한다? 문신들이 해. 무신들은 그 아래에서 나가서 싸우는 일만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문신에 비해서 무신들은 한참 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문벌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 사람들은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군인들한테도
월급으로 지급돼야 될 땅들이 있는데 그 땅들마저도 문벌 가문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월급으로서의 토지,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면서 하급 군인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던 게 당시 고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군인들의 불만은 어땠을까? 점점 더 쌓여가고 쌓여만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쌓이고 쌓였던 군인들의 불만이 빵 터졌던 사건,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이 무신들의 불만이 터지게 된 계기는요, 초록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데요, 의종의 실정과 향락입니다. 실정, 정치적인 실패와 향락, 정치를 돌보지 않고 먹고 놀았던 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의종은 왜 정치를 내팽개치고 놀고 먹었느냐? 사실 의종의 경우에도요, 원래부터 이렇게 막 나가는 왕은 아니었어. 이 사람은 인종의 아들이거든요. 나름 태어날 때는 꽤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야. 이 사람은 운동도 잘하고요, 공부도 꽤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못했지만은 나라도 왕권을 대대로 회복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의종입니다. 나름 정치를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겪으면서 이미 아버지로부터 넘겨받던 고려의 왕권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상태인 거죠. 따라서 내가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 그래서 일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서는 때려친 겁니다. 그리고서는 글짓기 이런 쪽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문신들이랑 놀려다니면서 시집기 하고 노래 부르기 하고 술 먹고 놀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게다가 이 사람도 약간 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좀 불안했던 거야.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 거지. 그래서 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서 항상 군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도록 시켰던 사람이 또 의종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70년 8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문신들과 함께 시집고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었던 의종, 주위를 둘러보니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인데 군인들의 경우에는 갑옷을 입고 호위한답시고 옆에 서 있는데 더우니까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짜증나 죽겠는데 저기 왕이랑 문신들은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짜증이 머리 꼭대기까지 난 모습이 의종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군인들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인들을 모아놓고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을 위한 이벤트를 엽시다 라고 하면서 격투기 대회를 열어요. 당시 고려의 무관들의 경우에는 수박희라고 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씨름과 택견의 중간적인 형태였던 것 같아요. 수박희라고 하는 무술을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희 대회를 열어서 우승하는 사람한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군인들을 달래려고 하죠. 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종삼품에 해당하는 대장군 이소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장군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상대가 젊은 군인이었어. 그래서 젊은 군인이랑 1대1로 수박희를 하다가 넘어져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종오품, 이 이소응보다 품계가 낮은 문신인 한뢰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이소응의 싸대기를 철썩 때리면서 고작 젊은 군인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장군이라고 폼을 잡고 있느냐라고 망신을 줍니다. 그러면서 문신들은 깔깔깔 웃고 그 모습을 본 무신들의 경우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다라고 해요.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정중부라고 하는 군인의 무신의 경우에는 수염이 굉장히 길고 멋있었대요. 관우처럼 수염이 굉장히 길고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보았던 문벌 가문 가운데 최고 권력자였던 김부식, 그의 아들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장난친답시고 이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운 거예요. 수염에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탄 거야. 아, 뜨거, 이게 뭐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한테 수염에 불을 붙인 김돈중을 팼어요. 때렸어요.
그러자 김돈중이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제가 나 때렸어요 라고 일러 바친 겁니다. 그러자 김부식이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때려 라고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서는 이 정중부 때려 죽인다고 막 날뛰었고 정중부는 도망 다녀만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에피소드를 보면은 당시 문신들이 얼마나 무신들을 우습게 여겼으며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지위의 차이가 있었는지 대충 감이 오죠, 그죠? 자, 아무튼 그리하여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었던 이 무신들, 왕과 문신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놀러가는 날을 거사일로 잡고 문신들을 습격해서 모두 죽이고 왕을 끌어내리고 또 다른 왕족을 데려와서 명종으로 세우니 그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충 과정이 이해가 되나요? 네. 아이고, 7반 학생들도 이렇게 수업을 재밌게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반 애들이 이게 안 되지? 담임이 싫은가? 자, 아무튼 이런 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네, 안 보겠지 뭐. 수업도 안 듣는 놈들인데 뭐 유튜브까지 보겠어, 그지? 자, 아무튼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신들,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시기를 무신집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이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은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려의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일으킨 사건 같아 보이나요?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가까워 보이나요? 그렇죠. 사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 사이에서도 위계서열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어.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의방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는데 정중부가 그를 죽이고 권력을 잡아요. 이후에 경댕승이라는 사람이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다가 이 병사를 하게 됩니다.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의민이라는 무신이 다시 권력을 잡는 모습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권력을 잡은 무신이 교체되는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기에 고려의 최고 권력 기구는 바로 중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요거는요, 무신정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 아니야. 원래부터 고려의 고위 무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던 기구가 바로 중방인데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권력을 잡다 보니까 무신들이 모이는 회의 기구가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을 하는 곳으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무신 집권 초기에는 중방이 최고 권력 기구였다. 한편 경대승의 경우에는 정중부를 죽인 뒤에 누가 또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도방이라고 하는 보디가드, 호위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비록 문벌들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지만 우리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우리가 과거 문벌들이 누렸던 특권들을 누려보자 였을까? 후자였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게 되자 과거 문벌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하면서 더 심하게 백성들을 뜯어 먹습니다. 관직을 독점하고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요. 그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듯 아주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역사 400년 동안 가장 많은 농민과 하층민의 봉기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무신 집권기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행정구역 가운데 차별받는 행정구역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향, 부곡, 소 같은 것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공주에 있는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에 난 것 같은 하층민의 봉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었고요. 경남 진주를 중심으로 김삼이 효심의 난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천한 신분 출신의 사람이었어. 아버지도 천한 사람이었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니는 절에서 일하는 여자 노비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당연히 천민 출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워낙 힘이 셌대요. 워낙 싸움을 잘해서 승진해서 장군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이의민이라고 합니다. 힘이 얼마나 셌느냐?
나중에 무신정변 이후에 살려두었던 의종, 살려둬선 안 되겠다. 얘를 다시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의민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의민이 가서 이 의종을 맨손으로 죽였다고 해요. 어떻게 죽였냐면 사람을 들고서는 반으로 접어가지고 죽였다고 해요. 사람을 그냥 반으로 이렇게 접은 거지. 폴더폰 접듯이. 반으로 꺾어서 죽였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힘이 무척 센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이 천안 출신의 인물이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어. 그 모습을 본 나머지 고려의 노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노비들의 봉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주의 관노비,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이 봉기를 일으켰던 사건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신 집권기의 고려 사회는 무척이나 혼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다가 이 의민을 제거하고 고려의 권력자에 오른 무신, 그가 바로 최충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 무신들과는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첫 번째,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어떻게 권력을 안정시킬지를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권력을 잡은 인물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그 앞에 무신들의 경우에는 다른 무신들과 함께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과 권력을 나누었어. 다시 말해서 최고 권력자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는 그들 못지않게 힘을 가진 무신들이 여럿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최충헌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도와서 자기를 최고 권력자로 만들어준 자기 동료 무신들 전부 다 죽여요. 심지어 자기 동생마저도 죽입니다. 왜? 그래야 나한테 덤빌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나요? 자기와 함께했던 무신들을 전부 죽이고 힘없는 문신들을 데리고 정치했던 사람이 바로 최충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최충헌을 시작으로 해서 최씨 집안이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였으니 우리는 이 시기를 최씨 집권기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최충헌의 경우에는요 자기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최씨 집권기의 최고 권력기구로 그대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되고요. 한편 경대승이 만들었던 도방이라는 호위 조직을 자신의 호위 조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인 최우때 오게 되면은 정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고려의 인사권을 장악을 해요. 인사권 어디에 어떤 사람을 임명시킬까에 대한 권한을 인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직을 자기 손으로 전부 다 임명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삼별초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을 하기도 해요. 원래는 야별초라고 해서 도적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사병 조직이야. 다시 말해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최씨 집안의 말만 듣는 개인이 소유한 군대가 야별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규모가 확대되면서 좌우별초로 나뉘고 나중에 몽골과 싸우다가 탈출한 군인들로 구성된 신의군까지 포함을 해서 삼별초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누구 명령만 따르는 사람들이다? 최씨 집안의 명령만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정동원과 도방, 정방과 삼별초가 이 최씨 집안 사람들이 고려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 여러 가지 기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최씨 집안 사람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권력을 오랫동안 장악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 시기를 최씨 집권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씨 무신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집권기 초기의 무신들과는 달리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느냐? 딱히 그렇지도 않았어요. 최충헌의 경우에는요 권력을 잡으면서 나는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혼란을 극복하는 듯한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모습에 불과하였고 이들 역시 남의 땅을 빼앗고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역시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씨 집권기에도 여전히 고려 사회는 무척이나 혼란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한편 최충원의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사노비,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노비의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한 공노비와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최충원이 데리고 있었던 노비 가운데 만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최충원은 노비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가만 보니까 자기의 주인인 최충원이 윗사람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만적이라는 사람도 나라고 붙을 게 뭐 있느냐 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노비들을 모아놓고 태어날 때부터 장군 재상이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 법이 있느냐?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비들의 봉기를 계획을 합니다만은, 이때 모였던 노비 가운데 한 명이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 주인한테 그 계획을 일러 바쳐요. 그래서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실패로 끝났던 게 바로 만적의 난이라는 사건이고요. 노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계획이었다, 봉기의 계획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신분 해방을 시도했던 운동으로도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만적의 난이라는 사건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2세기 고려 중기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씨 무신집권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이러한 상황이 13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몽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격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